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우리 역사상 진짜 뻔뻔한 인간인데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남산골 한옥마을입니다. 조선시대에 남촌으로 불렸던 남산골 일대는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할 만큼 멋진 경관을 자랑하던 곳이지만 일제강점기엔 일본인들의 핵심 거주지였답니다. 그때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선 헌병대를 둔 곳이 바로 남산골 한옥마을 땅이었는데요. 해방 이후 조선 헌병대는 사라졌지만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엔 수도방위 사령부가 들어섰답니다. 그 수방사가 1991년에 이전한 후에 남산골 한옥마을이 조성됐는데요. 1998년에 문을 연 이 한옥마을엔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5채의 한옥이 옮겨져 있답니다. 조선 말기에 지어진 그 한옥들 중에 소슬 때문이 인상적인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은 경복궁 중공공사에 참여했던 도편수 이승업이 직접 지어서 4대에 걸쳐 살았던 집이고요. 삼청동 오의장 김춘영 가옥은 무관 김춘영의 집이었지만 또 다른 세 채의 집주인들은 모두 골수 친일파였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관운동 민씨 가옥은 일제강점기 당시 최고 갑부였던 민영희 일가가 살았던 대저택 중 일부이고요. 옥인동 윤씨 가옥은 이완용을 능가하는 친일파 윤덕영의 집 일부였답니다. 반면에 그 뒤에 있는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태경 제실은 윤덕영의 동생인 윤태경이 1906년에 자신의 딸이 황태자비로 뽑혀서 창덕궁에 들어갈 즈음에 지은 건데요. 이 집에 방이 유난히 많은 건 당시 순종이 인근에 있는 홍릉에 제사 지내러 올 때 수행원들까지 머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완용도 깨갱한 친일파 윤덕영의 실체는 지난 시간에 낱낱이 얘기했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동생 윤태경은 또 다른 형태의 분노 유발자였는데요. 특히 어린 딸인 황후의 속을 지지리도 썩인 아버지였답니다. 윤태경의 딸이 황태자비로 뽑힌 건 순종의 첫 번째 부인이 1904년에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인 1906년인데요. 이때 딸을 황태자비로 만들기 위해 윤태경이 고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 엄기비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쳐 간택됐다는 소문이 가다했답니다. 하지만 이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는데요. 황실 사돈이 되기 위해 로비 자금으로 뿌린 돈이 무려 50만 원이나 됐답니다. 당시 50만 원은 요즘 돈으로 500억 원 가량이라는데요. 그렇게 뇌물로 뿌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에구야 대부분 빚돈이었답니다. 그런데요, 13살이었던 윤태경의 딸이 결혼할 때 순종은 33살이었는데요. 신랑 신부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라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당시 윤태경의 나이가 31살로 장인어른이 사위보다 2살이나 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보다 나이 많은 황태자에게 기를 쓰고 어린 딸을 보낸 건 어떻게든 황실덕을 톡톡히 보려는 심보였답니다. 사실 경제관념은 1도 없던 윤태경은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대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남의 돈도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오면 그냥 내 돈이지 라고 여긴 윤태경은 그 돈으로 당시로선 극히 드문 자동차까지 몰고 다니면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07년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꼬투리 잡은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황제로 앉히면서 윤태경은 몇 달 만에 황제 장인이 됐는데요. 그러자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황제백으로 돈을 닥치는 대로 빌리면서 붙은 별명이 채무대왕이었답니다. 그러니 윤태경은 늘 빚쟁이들에게 시달렸는데요. 급기야 빚쟁이 독촉받는 황제 장인이라는 신문기사까지 나오다 보니 고종이 황실 체면을 위해서 절반이나 갚아주었답니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돈을 빌려서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그의 집엔 늘 빚쟁이들이 들락거렸는데요. 그 빚쟁이들이 차용증을 내밀 때마다 쪼르르 달려간 곳이 창덕궁이었답니다. 그렇게 툭하면 사위한테 가서 빚 좀 갚아주소서 폐하 하면서 징징대는 통에 몇 차례 갚아주던 순종도 결국 짜증나서 거절했다는데요. 그런 한심한 아버지 추태에 황후딸이 얼마나 낯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다가 한일병합 직후에 일제가 76명의 친일파들에게 귀족자기를 내릴 때 순종의 장인 신분으로 가장 높은 후작이 된 윤태경은 은사금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돈은 50년 만기 공채로 50년 동안은 매년 이자만 찔끔찔끔 받는 형태였답니다.
그럼에도 거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10년 전 빚쟁이까지 나타나서 집안 물품에 차압딱지를 덕지덕지 붙이고 심지어 황제 장모 옷으로 경매에 붙이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그렇게 개망신당한 그는 또 다른 빚쟁이들 독촉을 견디다 못해 1920년에 중국으로 도망가다 기자에게 딱 걸렸는데요. 이때 해외 도피냐? 묻는 기자에게 잠시 볼 일 있어 가는 거요. 한 달 후에 올 거요. 했던 윤태경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베이징으로 도망간 황제장인의 신세는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긴 했어도 그 돈으로 세상 편하게 살던 몸이 낯선 땅에서 밥도 굶을 판이니 죽을 맛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빚쟁이들이 이를 박박 깔면서 기다리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 더더욱 피마르는 일이었는데요. 그러니 툭하면 딸과 사위에게 편지를 보내 제발 빚 좀 해결해 주소서 동동댔지만 무려 300만 원이나 되는 빚은 한두 푼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베이징에서 엿장수를 한다는 소문까지 돈 윤태경은 도피 6년 만인 1926년에 어쩔 수 없이 귀국해야 했는데요. 사위인 순종이 4월 25일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랍니다. 이때 빚쟁이들이 경성역에서 진을 치고 있을까 싶어서 문산역에서 내려 은밀하게 창덕궁에 들어갔건만 역시나 눈치 빠른 기자에게 들켜서 노출되고 말았답니다. 그러니 국장기관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판에 빚쟁이들이 잔뜩 몰려든 창덕궁 주변은 더 어수선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당시 개벽 잡지 6월호엔 이런 기사가 실렸답니다. 부채왕 윤태경 후작은 국상 중에 귀국하면 아주 채기의 독촉이 없는 줄로 안심하고 왔더니 각 채기들이 사정도 보지 않고 벌떼같이 나타나서 소송을 제기하므로 재판소 호출에 눈코 뜰 새가 없는 터인데 일전에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그의 형 대갈대감과 대가리 터지게 싸움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국상 핑계 삼아 아주 자결이나 하였으면 충신 칭호나 듣지. 대갈대감은 앞장구 뒷장구였던 윤덕영의 별명인데요. 아니 국상 중에 이 형제는 왜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운 걸까요? 자, 윤태경이 중재자로 나선 형 윤덕영과 머리를 맞댄 끝에 협상안을 만들었는데요. 모든 빚을 10%씩만 갚고 나머지는 다 탕감하자라는 도둑놈 심보 같은 내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그 10%를 두고 형이 좀 갚아줘 하니까 아니 내가 왜 하다가 벌어진 주먹 다툼이 결국 그 지경까지 갔던 겁니다. 하지만 10% 때문에 형제가 대가리 터지게 싸운 보람도 없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10%만 받느니 차라리 법대로 하자라면서 거부했는데요. 그렇게 협상이 무산되자 윤태경은 국상이 끝난 직후에 다시금 몰래 베이징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러니 또 뒤통수 맞은 채권자들이 괘씸죄 운운하면서 법원에다가 윤태경의 파산 신청을 냈는데요.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윤태경은 품위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후작자기까지 박탈됐답니다. 그런 윤태경은 빚귀신이 들끓는 고국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하고 거지 같은 생활로 인해 늑막염으로 골골대다 59살 때인 193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황제 장인과 귀족으로 한껏 위세를 떨다가 채무대왕으로 죽은 그의 말로는 이렇게 쓸쓸하고 초라했답니다. 반면에 동생이 중국으로 허겁지겁 도망갈 때 가장 호화스러운 집을 짓고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던 윤덕영은 67살 때인 1940년에 죽었는데요. 어쨌든 나라가 없어져도 나만 잘 살면 됐던 친일파들의 흔적이 남산골 한옥마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하답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